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전공은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응급의학이 전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는 노화하고 관련된 주제하고는 좀 굉장히 거리가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게 핫한 또 이슈가 된 고압산소 치료라는 그런 부분하고 또 매우 연관이 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이거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레이가 안 되네요. 이럴 것 같았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노화하고 관련된 여러 부분을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노화의 사전적인 의미하고 또 생각하시는 그런 노화, 내가 늙었다고 느낄 때는 언제였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떠나서 정말 에이징이라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우리 애들이 10살에서 한 20살 될 때를 과연 노화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60세에서 70세 되는 이런 과정만 노화라고 할 것인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어떤 연구 논문에 나온 게 아니고 본인들한테 내가 늙었을 때를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십니까? 라고 서베이를 했을 때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뇌 노화라는 것은 언젠가부터 자꾸 뭔가를 잊어버리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또 이런 이제 뇌 기능상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왠지 모르게 예전에는 절대 감기도 안 걸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제 몸이 자꾸 아파진다. 또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팽팽하던 피부가 어느 날 주름살이 자글자글해지고 이런 이야기 하면서 나 늙었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애를 낳았어. 그래서 내가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 순간부터 갑자기 내가 막 늙어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런 노화라는 게 사실은 이제 셀 저널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정말로 노화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여기 계시는 분이 전부 의학적인 내용을 아신다면 이해가 가능하겠지만은 크게는 이렇게 9가지로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 4개는 정말로 기본적인 손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늙어감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5번째, 6번째, 7번째 이 내용은 점차 어떻게 보면은 항상성이라고 오전 시간에 이제 강의하신 내용인데, 항상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뭔가 몸에서 이제 신체 반응을 더 좋은 쪽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은 지속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오히려 세포가 이제 손상이 돼서 더 이상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줄기세포 고갈이랄지 신호전달, 이게 이제 유전자 전달에 오류가 생김으로써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명 연장에 대한 부분은 오전 시간에도 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정말 장수학자분들, 또 많은 생명공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 연구를 하셨어요. 제가 여기 열거해 놓은 것은 그 중에 극히 일부고, 또 핫 이슈화 돼가지고 뭔가 좀 관심을 좀 끌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적어본 거예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수명은 방금 전에 강의하셨던 우리 부센터장님께서는 2010 이게 지금 제가
최신판이에요. 2021년 통계인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여자는 86세가 이미 넘었고요. 남자는 80세.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2030년이 되면은 100세가 된다라는 거죠. 평균 수명은 90세고 최빈 사망 연령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응급실에 요즘은 집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의료기관에 모셔와서 사망 진단서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응급실로 돌아가신 상태에서 이제 모시고 와서 보게 되면은 최근에는 정말 그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사가 아닌 이상은 90세가 이미 넘었어요. 90세 되시는 분들이 돌아가신 상태로 응급실로 오십니다. 근데 앞으로 10년 후면은 최빈 사망 연령이 벌써 100세가 넘는다라는 그런 통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수명 연장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한 50세 되신다. 그러면 앞으로 무조건 50년은 더 사셔야 되거든요. 근데 단순히 수면만 연장되는 것은 안 되고 우리가 건강하게 정말로 인지 능력도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런 100세가 되는 게 행복의 조건이지 정말 나이만 쭉 이렇게 먹어가는 과정은 오히려 오래 사는 장수가 불행일 수도 있다 그런 거죠. 1980년도에 이미 활성산소에 대한 내용은 많이 연구되고 오늘날 그 홈쇼핑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물질이니 건강식품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도 유행하고 있어요. 요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80년대 시작했고 90년대에 이렇게 칼로리 리스트릭션이라고 이야기를 해놨지만은 유식하게 보이지만은 소식이에요, 소식. 적게 먹고 생존을 한다.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적게 먹게 되면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적게 먹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장기 아이들한테 무조건 적게 먹으면은 영양 결핍으로 해서 잘 크지 않는 거 당연하게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60세, 70세 되신 분들한테 오래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먹는 걸 줄이세요. 이렇게 하면 과연 가능할까요? 그분들은 신체상에 또 어떤 여러 이유로 이미 영양소를 받아들이는 능력도 떨어져 있는데 그분들한테 적게 먹인다. 그러면은 우리가 면역 기능도 문제가 되고 오히려 나쁜 쪽으로 작용을 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2000년도 들어와 가지고요. 텔로미어라는 게 아주 굉장히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주제였어요. 흔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 신체에 이상이 생기면 물론 성장을 할 때도 세포가 분열을 하기 위해서 이 세포가 분열하는데 유전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자꾸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는 과정에서 이 끝부분이 이제 우리 쉽게 설명하는 내용으로는 운동화나 구두 끈 끝부분에 붙어 있는 플라스틱 비닐 그 마무리된 그걸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세포 분열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끝부분이 점점점 닳아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그림처럼.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 과정을 거치면은 결국은 사망을 한다. 그런데 이제 머리 안에 있는 뇌세포, 또 몸에 있는 체세포, 뭐 간에 있는 간세포랄지 이런 부분이 각각 분열할 때 이런 유전자 정보를 복제하는 게 서로 이제 주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이 완전히 닳게 되면은 다른 부분이 아무리 길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텔로미어를 이제 지난 후에 파라바이오시스라고 이렇게 영어로 적어놓으니까 좀 그렇지만은 개체 연결법 또는 병체 결합법 이런 이야기는 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내용 같은데 쉬워요. 이렇게 별 문제가 없는 아주 건강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고 나이든 이제 곧 그 사망 연령대에 와 있는 이렇게 쥐를 서로 혈관을 연결을 해갖고 수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젊어지지 않을까? 자, 이건 굉장히
여기가 내용이 어디로 가버렸네요. 이게 지금 17세기에 이미 이런 것들을 했다 하고요. 그때 당시에는 과학적인 발전이 안 돼 있으니까 혈액형에 따른 그 차이를 몰라서 이렇게 해서 정말 뱀파이어나 여러 가지 좀비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그거다가 똑같이 뭔가 젊은 사람들의 피를 가지고 있으면은 뭔가 나도 회춘하지 않을까 그런 개념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사망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왜? 피의 혈액형이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황이 이걸 금지시키고 했고. 근데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이 와이스 코레이라는 이분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전에도 할 수 있는 거였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냥 수혈을 하듯이 피만 서로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 것은 볼 필요가 없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모든 게 정말 젊어지더라. 근데 현재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의료 윤리적인 문제예요. 황우석 박사 예전에 그 클로닝, 우리가 이제 복제 인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래요. 그러면은 내가 회춘하겠다고 내 클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는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뭐 좋은 점 있을 거고 내가 병에 안 걸린 상태라면은 당연히 좋겠죠. 그의 피를 내가 다시 받으면은 정말 나는 끊임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의료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에 좀 어려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나이아신, 다이누클레오타이드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것이 뭐 보시면은 텔로미어 길이를 증가시키고 DNA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하고 2018년도에 이제 서투인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체내 물질들에서 나오는데 이건 이제 생명공학자들이 정말 세포 수준 내에서 어떤 효소가 우리 몸에 장수할 수 있게 해준가 하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현재 미국 쪽에 생명공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런 것들이 몸에 좋으니까 이걸 좋게 하려면은 어떤 식품을 먹어야 된다, 어떤 약품을 만들겠다 해서 많은 내용들이 이미 특허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이야 뭐 과일이랄지 여러 가지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그냥 먹으면 된다. 얼마를 먹어야 될지 모르죠. 한 트럭을 먹어야 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은 먹을 수는 있는데 이미 특허화돼서 돈을 내고 사 드셔요. 뭐 이런 식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 경에 와가지고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한 연구들이 막 진행이 돼요. 이건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신체 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가장 최소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벌써 우리 인류가 생기는 처음에는 우리 몸에 없는 이것도 일종의 외부에서 들어온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천 년간 우리가 이제 진화를 하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 공생 관계를 이루고 있고 이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글루코스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내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이걸 이제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건 이제 항상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런 미토콘드리아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적절한 스트레스, 왜냐하면 너무 귀하게만 잘 큰 그런 상태가 되면은 외부 반응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수명을 연장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2019년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0이라는 수치에서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쭉 일직선으로
기울기를 가진 그런 식으로 노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뭐 34살, 60살, 78, 이 수치가 이분들은 노화가 급격히 진행하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60 환갑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는 60살을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뭐 집안 내뿐만 아니라 온 동네 분들이 모여서 축하를 해줄 정도로 좋은 일이었죠. 근데 요즘은 70, 뭐 80 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오히려 지자체에서 이제 요즘 100세 축하를 해주는 그런 식을 하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미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잘 보시면 나도 해당이 되겠구나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한 60세 정도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60세에 올라가는 이 피크 이 부분이 자 이게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신체 기능이 확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노화가 되는 이 시점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노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면서 본인이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노화 또는 수면 연장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노화가 되기 전에 여기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유명한 저널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제가 오늘 하려고 한 것은 이 노화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한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고압산소 치료라는 것 자체를 아마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이건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건 이제 현대의학의 신데렐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의사들도 대학에서 이걸 배워본 적이 없는 학문이고요. 요즘 이제 치료 요법 하니까 치료 방법 중에 그냥 단순히 하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하이퍼베릭 메디슨이라고 고압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지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신데렐라 어느 날 갑자기 짠 튀어나온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런 그 잠수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챔버라는 통에다가 우리가 평상시에는 여기 공기 중에 있는 산소 21%를 호흡을 하시면서 이렇게 살아나가시는 거예요. 생활을 하시는데 잠수함처럼 생겨 있는 이 통 안에 압력을 한 20m 정도의 수심에 들어가도록 하해서 한 100% 정도의 산소를 마시는 것이 기본 내용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뭐가 달라지냐? 이제 개념적으로 산소 하나를 우리가 평상시에 마시고 있다면은 이렇게 있을 때는 한 20배 정도 되는 산소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금 건강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은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산소가 몸에 안 좋은 것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산소 때문에 살기는 하지만은 아까 항산화 물질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산화 스트레스, 즉 산소는 몸에 안 좋은 것이라는 그런 개념을 너무나 뿌리 깊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게 틀린 말도 아니에요. 이게 고압산소는 한 1600년도에 압력을 이용한 치료 시설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770년도경에 프리스트라는 분이 산소라는 것을 발견을 해요. 우리 공기 중에 산소가 있는데, 근데 참 운이 나쁘게 바로 몇 년 뒤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프랑스 화학자 라부아제라는 분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산소라는 것이 산화작용을 한다. 근데 그때 당시로는 뭐 이렇게 금속 물질을 산소가 산화, 즉 녹을 만들고 이런 쪽으로 소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 버려요. 그래서 이 과학의학이라는 게 또 이제 철퇴를 맞게 되는 거고, 이건 뭔 것 같습니까? 1920년도에 의사예요. 의사가 기차처럼 되어 있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병실을 만들면 어떨까?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응급실에 가보신 분이면 아실 거예요. 음압 챔버, 음압 격리실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코로나 환자가 오면은
거기 안에서 뭘 합니까? 그 사람이 내뿜는 이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이 들이마시지 않도록 밖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음압 격리실이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현재도. 근데 1920년, 정확하게 100년 전에, 이때가 언제냐면은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유행할 때예요. 말이 이름이 스페인 독감이니까 스페인에서 시작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아니에요. 실은 캔자스시티에서 가장 먼저 생겼고 1차 대전을 통해서 유럽으로 이게 미군들이 가면서 이제 전파가 됐는데, 전쟁에 참여한 뭐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하는 데는 전쟁 중에 이런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보완이 진행이 되면서 언급이 안 됐죠. 그런데 여기 1차 대전에 참전하지 않았던 스페인에서는 계속 이걸 가지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언론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스페인에서 발생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은 이분이 그때 당시에 스페인 독감이 발생했다고 하는 캔자스시티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캔자스시티에서 살면서 뭘 발견했냐면은 자기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죽어갈 시점이 되니까 고향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자기 고향이 캔자스시티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쪽으로 왔고, 바로 인근에가 덴버라고, 여기는 해발 고도가 한 1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덴버라는 곳은 뭐 항공우학 하시는 분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곳인데, 이쪽이 해발 고도가 한 1500m 되는 5000피트 지역인데, 양쪽으로 그 마지막 순간에 이주하시는 분들의 사망률이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죠. 해발 고도가 낮은 데로 오신 분들은 거의 살았는데 별다른 치료를 안 해도, 왜? 스페인 독감이나 지금 코로나나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는 이 폐렴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폐렴이 결국은 호흡을 못하게 하거나 신체 혈액 내에 폐혈증을 유발을 한다 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착안을 한 게 저 뒤에 있는 게 1920년도에 저렇게 특허를 받은 내용이에요. 그 특허를 받아가지고 이런 병원을 만들었어요. 가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압을 해가지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치료 혜택을 받고 살아나죠.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게 이제 이름이 재밌어요. 스틸볼 호스피탈이라는데, 그러면 아예 병원 자체를 가압을 하는 챔버로 만들자 해갖고 만든 거예요. 실제 이 안에 5층짜리 건물이고 병실이 한 50개 정도 됐다고 그러고요. 안에를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오늘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축약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운이 참 나빴어요. 이분은 현대의학은 이제 EBM이라고 하는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이라고, 오늘날까지도 고압산소 치료라는 게 정통의학에서 인정이 안 되는 이유가 방금 앞에 분 같은 경우입니다. 치료를 정말 잘 돼가지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스틸볼 호스피탈이라는 이런 시설까지도 독지가가 100만 달러를 들여서 직접 지어준 거예요. 이런 것을 했는데 여기에만 환자들이 몰려오고 다른 주변의 의사들이 이제 이것을 문제 삼은 거죠. 너 치료가 된다는데 치료가 되는 근거를 내놔라 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때 의료 기술로 치료는 참 잘 되는데 내가 왜 치료되는지를 모른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거를 못 대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화랑기를 맺는 게 1960년 되기 전에 이분이 참 재밌는 분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내과, 외과 이렇게밖에 없던 게 점점 흉부외과, 이분은 이제 심장 수술만, 그 중에서도 소아심장 수술만 전문으로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수술을 하면은 성공률이 90% 실패 이렇게 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산소에 대한 이론을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 이제 시간상 제가 줄였네요. 저기 실제 당시의 사진인데, 돼지 3마리를 고압산소 챔버, 직접 아까 같은 그런 큰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돼지를 가지고 실험을 해요.
돼지 3마리의 피를 죄다 뽑아내면은 혈액이 다 빠졌으니까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생리식염수로 채워요. 그러면은 당연히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몸 안에 있는 피를 다 뽑았는데. 그런데 생리식염수를 채운 돼지들이 실제 30분 이상 고압산소 챔버에서 살아있는 그런 것을 논문으로 쓰셨어요. 논문 제목이 Life Without Blood예요. 피가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는 내용이고, 이렇게 실험한 이유는 이 사람이 소아심장에 이제 TOF라고 하는 우리가 팔로시 사징이라는 수술을 하는데, 그때 당시 기술로는 심장을 딱 멎어놓고 수술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돼지가 실험을 했는데, 이 돼지 실험이 성공을 하니까 애를 그러면은 심장을 멎은 30분 동안에 빨리 어떻게든 하면은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 실제 그렇게 한 후에 약 90% 성공률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운명이라는 게 참 묘한 게,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런 기술이면은 온 유럽의 고압산소 챔버를, 이 방을 고압산소 챔버를 만들고 여기서 수술하자 이렇게 됐는데, 이걸 우리가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게 바로 체외순환기라는 장치를 개발을 해요. 지금 유명한 박스터라는 이제 회사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압산소 챔버가 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1969년도에 이게 이제 고압산소 챔버라고 하는 게 청계천 세운상가에서 철공소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던 챔버입니다. 이건 2000년도까지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사용하던 그런 장치고요. 현재 대구 모 병원에서 사용하는 고압산소 치료기인데, 이게 의사가 이제 개별적으로 만들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치료를 하고 있는 원주 기독병원의 챔버 시설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데서 어떻게 치료를 하지? 근데 이것이 현재 가장 나은, 이게 이제 최근에 제가 있던 병원에 만들어진 최신식 시설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노화를 제가 전공을 했던 응급질환 위주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응급질환을 치료를 하지는 않겠죠. 지금 노화를 치료하는 가장 최신의 시설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조감도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 사진이에요. 이런 것이고.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고압산소 이렇게 하지만은 인류가 산소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이 1950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실제 산소가 세포 내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가는 2010년도 돼서야만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압산소 치료를 경험적으로 사용하셨던 분한테만 하게 되고, 이게 약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의학의 발전은 거의 제약회사의 어떤 도네이션에 의해서 발전했다고 하는데, 제약회사가 전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일부 관심 있는 의사들만 아까 논문을 쓴달지 뭐 이런 분들에 의해서 발전을 하다가 몰락하게 되고, 뭐 증거를 내놔라. 근데 증거를 만들 방법이 없었다는 게, 산소 이 체내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를 2010년도에 겨우 이렇게 증명을 하게 되고, 산소에 대한 논문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2000년도 이전에는 뭐 우리나라 수준도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한 50개 센터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특수한 해군 연구소랄지 이런 곳에서만 있었고, 2000년도 이후에 산소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2019년도에 노벨상 받은 세 분이에요. 이 세 분들이 세포 내에서 이게 산소가 어디에 작용을 하고 여기에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고 하는 것을 규명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노화에 어떻게 이용이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해내는 거죠. 그 이전에 이제 일부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여기까지는 정립을 했어요. 닥터 솜이라시는 분이 2009년도에 이렇게 증명을 하는데, 자, 아까 활성산소가 많으면 몸에 나쁜 것이다.
예, 나쁘긴 해요. 그렇지만은 적절한 자극, 스트레스가 있어야 몸에서 뭔가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게 그거예요. 이게 ROS, 활성산소종, RNS, 질소 관련된 스피시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오히려 창상에 혈관을 증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힐링을 해준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허혈성 손상을 일으킨 조직 부분에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압력하고 고압이라는 압력과 산소만 무조건 주면 되느냐? 아니에요. 이 양쪽이 압력이 틀려요. 그러니까 압력과 적절한 산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규명을 했고 2013년도에 여기 보시면은 몰레큘러 메디슨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해요. 이게 그림이 비슷하게 그려져 있죠. 이쪽은 일반 여러분들 몸에 뭔가 이렇게 부딪히면은 뭐 멍이 들고 부어오르고 또 찢어지고 하는 그런 창상이에요. 이 창상인데 머릿속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권투 선수가 막 하다가 두들겨 맞았어요. 아니면 야구 선수가 야구하다가 배트 방망이에 맞는다 할지 그러면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상처가 뇌에 생겼을지 모른다 하는 생각은 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할 줄은 모르죠. 의식을 잃으면은 병원에 가고 뭐 CT, MRI 찍고 뭐 이런 정도. 그 외에는 몰랐는데 실제 이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몸 밖에 나타난 그런 창상하고 뇌에서 일어나는 것도 유사한 과정을 거치더라 하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노화 연구의 굉장한 획기적인 한 부분이 됩니다. 왜? 우리가 노화라는 거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생각하시는가 했더니 뭐 기억력이 떨어지고 자꾸 인지장애 우리가 이제 주변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이런 것들을 노화라고 하게 되면은 그 노화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부위가 결국은 머리라는 거예요. 뇌. 그 머리 부분에 방금 봤던 그런 상처가 똑같이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고압산소 챔버에다가 생쥐를 가지고 똑같이 실험을 한 거예요. 이게 바이오모레큘러 저널에 2020년도에 나온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는 어떤 중요한 역할이 있고 산화 반응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더라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연구가 나와요. 전부 2020년도, 불과 2년, 3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 전에는 이제 고압산소 치료를 하면은 혈관이 증식을 하고 항바이러스, 항마이크로 우리가 이제 세균 저항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또 면역의 조절 기능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정설화되어 있었는데 이런 논문에 의해서 최근에 코비드-19에 쓰고 암의 치료를 할 수 있고 여기 이제 면역, 자가 면역 질환 여기 보시면은 류마토이드 관절염, 타입 1 당뇨, 그 다음에 신경 근육 통증 이런 거 전혀 고압산소 치료하고는 관련이 없을 듯한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성기능 장애 그리고 노화 또 뇌졸중의 치료 이런 부분까지도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막 이론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시간상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샤이 이프라티닌 분인데 이런 것들을 실증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2021년 작년 한 1월경에 발표된 내용이에요. 텔로미어가 길어지고 한 논문을 발표하셨던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실증적으로 우리가 뇌 기능을 이렇게 펑셔널 MRI나 스펙트라는 특수 장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보니까 문제되는 인지장애 쪽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고압산소 치료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기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놓고 다시 이걸 실험쥐를 가지고 한 거죠. 이제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우리 이제 머리 뇌에 축적이 되면은 알츠하이머 병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병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진 쥐를 가지고 고압산소 치료를
했을 때 여기 지금 한 20번 했다는 거예요. 베타 아밀로이드가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내는 그런 실험 연구 논문이고요. 자,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게 이겁니다. 발에 생기는 이런 창상이나 머릿속에 우리가 겉으로 안 보인다라고 해서 그냥 뭐 상처가 났는지 어쩌는지 이런 개념조차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이걸 치료를 하는 데는 결국은 혈관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 부분에 상처가 치료가 되려면은 혈관에 신생이 돼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모세혈관 단위에서 여기까지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이렇게 아까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이 저기에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까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규명을 해내면서 이제 이 부분이 증명이 되기 시작한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 뇌의 기능이라는 건 무궁무진하는데 이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나는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었어. 멀티태스킹 능력이라는. 어느 순간에 아까 내가 신문 보고 뭘 봤지? 무슨 내용을 봤지? 그거부터 잊어버린 거죠. 이게 운전하는 도중에 전화 통화를 하고 있으면 어때요? 운전에 집중한 건지 어떤 건지 뭐 통화에 집중한 건지 모르게 되는,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멀티태스킹 능력을 가지고 실제 증명을 고압산소로 했더니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게 되더라. 저는 이제 환자를 직접 치료를 하면서 이런 걸 경험을 했어요. 고등학생이 이제 우연히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 이렇게 청력에 문제가 생긴 애를 치료를 해줬는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나 아주 이거 천재 될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이 안에 들어가면은 안에서 이렇게 심심하니까 치료 한 번 할 때 한 2시간 걸리거든요. 하다 보니까 자기가 기억이 그렇게 좋아졌대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문제집을 가져와서 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너무 잘 되는데 문제는 너무 늦게 제가 있던 병원에 소개를 받고 와서 청력은 안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만해라. 그래서 중단하는데 실제 이런 능력의 이상이 있는 것, 좋아지는 걸 발견했고요. 2019년도에 이 논문 발표했던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시간상 제가 이 부분까지만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가 이 대기 중에 산소를 마시면은 참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이 살아가셔요. 근데 앞으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산소하고 관련된 이제 중요한 게 하이폭시아 인듀스드 팩터 알파라는 이것하고 이렇게 관여를 해서 정상적으로는 활성산소라는 것을 이렇게 분해해 갖고 없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저산소증, 여러분 저산소증을 앓을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겠어요? 몸에 아까 부종이 생긴달지 뭐 염증이 생긴달지 직접적인 염증이 생기면은 바로 그 부분에는 산소가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자, 이 저산소 상태를 보니까 세포 내로 이 저산소가 돼야만이 히프 알파라는 게 세포 내로 들어가서 히프 베타에 관여를 하고, 이게 유전자하고 이렇게 HR이라고 하는 관여하는 부분에서 자극을 주었을 때 조혈세포가 생겨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당 대사를 활성화시켜요. 에너지가 몸을 복구하기 위해서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의해서 혈관들이 새로 생긴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이제 증명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걸 고압산소에는 오히려 산소를 많이 주는데 저산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이용을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드라마에서 스파이 영화 많이 보시면 알 거예요. 잡아다가 물고문을 시키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저산소 상태를 하기 위해서 물고문을 하면 그 순간에 저산소 상태가 되니까 이걸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아니면 간헐적으로 계속 물고문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제가 물고문이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지금 수면 무호흡 환자에 발생하는 그 질환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금 저산소증을 일으키는 그런 수면 무호흡증을 한번 생각해요. 주무시다가 갑자기 호흡을 안 하시는 그런 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분들이 앓고 있는 병들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고혈압부터 당뇨, 뭐 부정맥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우울증, 뭐 불면증, 두통, 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수면 무호흡을 치료하시는 분들의 논문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 처음에 노화하고 관련된 그 의료적인 홀마크 특징이 여기에 다 적어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산소증이 돼야만 이게 치료가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를 한번 보세요. 정상적으로 호흡했을 때 저산소증을 일으켰을 때 여기까지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고압산소로 우리가 이제 산소를 과량 주게 됐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여기에 이제 노목시아, 하이폭시아, 하이퍼옥시아 이렇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반응은 대개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니까 거기까지는 아실 겁니다. 근데 아까 저산소가 되면은 세포 내로 히프알파라는 게 들어가서 이게 몸 안에서 좋은 쪽으로 오히려 역할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과한 산소 상태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과산소가 되면은 반드시 활성산소가 증가합니다. 몸에 안 좋은 것이 많이 생겨요. 근데 거기에 안 좋은 것에 대항하는 스캐빈저라고 하는 청소부에 해당하는 것이 발생을 하거든요. 거기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고산소로 갔다가 정상 상태로 가는 상태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산소로 착각을 하게 되고 이 스카빈저의 하프라이프, 반감기가 활성산소의 반감기보다 훨씬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캐빈저가 오히려 증가함으로써 자,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혈관을 만들어내는 이런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저산소에서는 여기까지만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물고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산소가 혈관을 통과를 못하는 거고 이렇게 좁아졌을 때 이 부분의 세포가 이제 죽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결국은 문제가 돼서 이제 죽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렇게 계속 저산소, 고산소를 반복하는 이런 단계가 되면은 이 혈관 내에 용존산소라는 산소가 증가를 해서 이 주변의 세포를 일단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간헐적인 저산소가 혈관을 증식을 시키고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줄기세포가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가 줄기세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고압산소는 단 한 번만 해도 2배, 여러 번 했을 때 약 8배 정도의 자기 줄기세포가 증식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보관을 하고 바깥에서 몸 밖에서 증폭을 시킨 후에 다시 자기한테 투여하는 그런 과정을 여기 이제 실증적으로 논문들의 효과가 어떻다 하는 거거든요. 하나만 가지면은 뭐 그걸 어떤 사람의 편견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부분을 연구한 내용이고 요건 이제 당뇨의 줄기세포를 여기에다가 창상을 일으킨 그 쥐를 가지고 실험을 똑같이 해갖고 고압 챔버에다가 넣어서 상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실험한 논문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당뇨 쥐에서 한 6, 7번만 해도 약 50% 이상 창상이 빨리 줄어든다는 그런 논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머리 안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혈관에 손상이 있고 뇌세포가 죽어가게 되는데 고압산소를 이렇게 자주 하게 되면은 이제 엔지오제네시스라는 혈관 증식이 일어나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 이제 신경세포들이 다시 재생이 되는 이런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뭐 텔로미어 길이가 훨씬 길어지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결론입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뭐 수면 연장이나 노화에 대한 또는 기존적인 뭐 수술이나 여러 가지 치료 이런 방법을 부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영양분이나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이 만들어짐으로써 우리 신체에 저런 가뭄이 들어있듯이 뭔가 문제가 생겨 있는 부분을 비옥한 토양으로 만들어주고 이걸 버틸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치료를 빨리 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든 그런 과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고압산소를 이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머리를 생각을 하고 치료를 했지만 고압산소는 발에 있는 다른 질병도 같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적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온 몸이 다 치료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뭐 유산소 운동하는 거 이렇게 하셨잖아요. 유산소 운동을 정말로 체력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김종국 씨 같은 그런 사람들. 근데 운동에 관심은 있지만 난 운동할 체력도 안 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 고압산소를 이용을 하면은 바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조절을 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많은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뒷부분에 이건 사실은 한 3시간 해야 되는 강의 내용을 오늘 30분 하라고 그래서 굉장히 줄이고 지금 제가 빨리 급하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고압산소 챔버 우리나라에 응급질환만 다루는 그런 챔버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노화 아니면 내가 암 환자니까 어디 가서 치료를 하고 싶어 지금까지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올해하고 내년 초까지 아마 아시아 아까 처음에 동영상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사진으로 봤던 그런 그 정도까지는 안 될지 모르지만은 전국에 몇 곳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단 이런 고압산소 치료를 받으시려고 생각하셨을 때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압력과 이용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사용 횟수가 어떻고 HHP라고 하는데 저산소, 고산소를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정말 고압산소 챔버가 안전한지 이걸 생각을 하셔요. 가수 임창정이 자기 이렇게 연예 소속사 하면서 TV에 몇 년 전부터 자꾸 나와요. 고압산소 챔버를 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는 그 안에 들어가서 잠도 잔다. 근데 그것은 고압산소 챔버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보셨던 거기 안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산소가 가득 찬 통 안에서 잠을 자면은 좋겠다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고속도로 여름에 운전을 하실 때 한 2시간 문을 꼭 닫고 에어컨 틀고 운전을 하실 때 어떤 증상이 있어요? 점점점 어지럽고 뭔가 두통도 생기고 문제가 생기죠. 즉 자기가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안에 농축이 되면서 다시 들어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면은 정말 자기가 질식할 수 있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산소가 있으니까 괜찮다. 물론 산소 좋은 쪽으로 작용하냐면 자기 노폐물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